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만나자고 2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홍 시장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단체의 행사에 당권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표가 다음 달에 열리는 조국 혁신단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를 하겠다는 건데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 지금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신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어제는 경북 지역 방문했죠. 오늘은 대구를 방문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지만요, 뭐 서로 얼굴을 맞댈 정도로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이 장면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분들의 공통점은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당권 주자들과 회동. 그런데요, 한 명만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상현 의원 이미 앞서 만났고요. 지난 21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만났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2차례나 홍 시장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2차례 모두 홍 시장은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만납니다. 바쁩니다.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원희룡 전 장관 만났잖아요. 굉장히 극찬의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우리 장관님도 출마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고 자, 가르치고 도와주십시오. 아, 대단한 덕담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당대표에 출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이겁니다. 반면에요, 오늘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만남 제안 거절한 내용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마라.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오지 마라. 25일도 오지 말고 27일도 오지 말고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간단하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한동훈만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생각입니까?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대단히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계시죠. 현명하게요? 현명하게. 아, 현명? 속 좁아 보이게 속 처신을 하고 좁게.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감이 있어도 공적인 가치를 우선해 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도 2번이나 지냈고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당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문을 넓게 열어놓고 만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마치 사감이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내가 거절했다라고 밝히는 아니, 것은 그리고 너무 티가 나는 게 다른 분도 다 만나고 한 사람만 딱 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것이 홍준표 시장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속이 좁아 보여요. 일단 만나서 같은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해도 해야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 이거 얼마나 폭이 좁아 보입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저렇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척을 하는데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는 그것과 정반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구, 경북 쪽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게 결국은 지역별 득표 결과 다 집계가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권역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부적으로는 그게 나옵니다. 공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명시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는데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게 나온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뭐 여권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진 보시면요. 영상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손을 저렇게 반갑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반갑게 하고 포옹하고 얼굴을 거의 맞댄 상태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이거 일부러 누구 보란 듯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4월달 선거 패배 이후에 홍준표 당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본적인 거부감이구나. 근본적인 거부감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싫어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그래서 저는 뭐 공동의 적을 상대로 두고 연대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예.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더니 자기가 뭐인 양 예. 셀카 하나 찍고 다니더라 이런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비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심한 비판을 했어요. 사냥개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냥개. 문 전 대통령의 사냥개처럼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1000여 명을 잡아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냥개라고 얘기하는 분을 그렇게 한 대통령과는 식사를 하시면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만나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권 행보라고 보기보다는 예. 저는 근본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어떤 당 대표나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이런 행보를 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당장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현명하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현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행보를 한다는 건 예. 저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니고는 예. 달리 저희가 너무 정무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명하다. 근본적으로 뭔가 싫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모습이 나올 리가 없다. 자, 그럼 거절을 2차례나 당한 한동훈 전 위원장 오늘 질문을 좀 받았어요. 거절 2번 당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분석한 내용도 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도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출마를 시켰겠느냐라고 하면 뻔한 거죠, 이건. 용산에서 이제 출마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으면 나갈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용산하고 그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뭐 한동훈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거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 질문에 지금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하고 최인영 변호사는 답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거절에 머쓱해졌잖아요, 사실은. 다른 당권 주자를 다 만났는데 본인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이랬대요. 아니 뭐 본인이 만나기 싫다는데 뭐 뵙기 어렵겠죠. 뭐 그냥 약간 좀 시큰둥하면서도 짧게 그냥 반응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다른 3명 다 만나주고 왜 나는 빼? 이건 뭡니까? 2차례나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속으로 이 2번의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속내가 무엇일까? 이거를 추정해서 써주신 거예요. 자, 2분 쓰셨죠?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요.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잠깐 좀 볼까요? 뭐라고? 아니, 화면, 카메라를 절 주시면 안 되고 카메라에 보여주셔, 카메라에. 사실 나도 만나기 싫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들고 설명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는요, 홍준표 시장 만나도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 만나서 싫더라도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리 홍준표 시장이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런데 이 후보 저 후보 다 만나는데 본인만 만나러 안 가면 그것도 어떻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만나면 홍준표 시장이요 쓴소리만 할 겁니다. 방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총선에 참패한 대표가 다시 나오면 되냐,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한동훈 후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차라리 거절해 주는 게 고마웠을 것이다. 그럼 왜 만나자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마지 못해 한 겁니까? 마지 못해서.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예. 속내가 이렇다고 해서 아예 만나지러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좀 거만하고 버릇없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왕따가 돼서 또 본인에게 전체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묘한 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는 만남에 대한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본인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 거절, 이쪽 거절, 이렇게 연쇄적 거절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자, 최진현 변호사 쓰셨는데 총선 뒤끝하고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인기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실제 대구 컨벤션 센터에 그 행사가 있었을 때에 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 그때 2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만날 홍준표 시장을 법도 한데. 예, 올라가면 의례적으로 먼저 그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이게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아마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기 국민의힘 대선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사이, 그 당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 앙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시장에 가서 같이 사진 찍으면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오니까 내가 한동훈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홍준표 시장한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갔더니만 이거 총선 뒤끝인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거절 2번 하는 거 보니까 뒤끝이 있구만, 이 예. 생각을 한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게 본인이 만나고 싫다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좀 실책이다.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한 번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문의 일패가 될 텐데, 예. 못 만난다 하니까 그래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껴안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는 협량했는데 지금 최인영 변호사 말씀도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역시 협량 대 협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둘 다 좋은 모습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진짜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막 반기면서 얼굴을 거의 맞대고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시 원희룡 후보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좀 불러올까요? 워낙 제가 전부터 존경해오던 분이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시나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야.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김종욱 전 회장관. 저거 몇 달 안 됐어요, 지금도. 몇 달 안 됐습니다. 저 때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고요. 그 사이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보란 듯이 원희룡 전 장관과 친한 모습 이쪽은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바라보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서로 쌍방이 필요할 때는 예. 진짜 형제처럼 우애 깊게 그냥 뭐 서로 먹여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개항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했던 것은 예. 어떤 형태로든지 쌍방이 만나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겠죠. 그것도 일종의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원희룡 후보는 계속 사랑받는 분 같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랑받고 그러네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매우 쓸모 있는 후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조금 전혀 그렇죠. 언론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고 예. 본인 스스로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을 밝혔고 예.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특사를 다녀와서 그거 특사 내용을 이제 보고한다라고 해서 만났다고 스스로 밝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난 뒤에 그렇죠. 출마 선언. 그렇죠.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그 특사 그것 때문에 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척점에 선 후보로서의 원희룡 후보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 가격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라는 게 보면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예. 영원한 적도 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게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자들은 개인의 조직과 세력들 간의 갈등과 어떤 경쟁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힘, 예. 이 아래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쯤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갖고 국민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아마 전대 과정에서도 전대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게 닭똥집 서로 먹여주던 사이. 그런데 지금은 뭔가 경쟁자가 된 사이. 묘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요. 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다른 당권자들 다 만났어요.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만 만나자는 걸 2차례나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뭔가 한 전 위원장이 소외되는 모습이 어제 또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몇 군데 내주긴 했습니다만 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거 행사가요, 새미준입니다. 새로운 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친윤 중심의 최대 외곽 조직,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최대 외곽 조직.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성향도 약간 친윤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초청장 받았습니다.
한동훈 초청장 못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사례가 아주 흡사해요. 세미준 측에서는 초청 안 했다. 한전 위원장 측에서 연락 안 받더라. 안 받는다고 단순히 초청 안 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초청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세미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죠. 다른 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세미준 회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윤 정부 출범 후에 친윤 외곽 조직으로 발돋움 했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세미나 있었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초청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당권 주자는 다 초청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만 뺀 겁니다. 초청장이 안 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은데 송영훈 의원. 이게 단순히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미준 일단 여권 내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당심의 바로미터, 친윤의 바로미터 뭐 이렇게까지 꼽히거든요. 이거 어떤 곳입니까 여기 정말? 일단 영향력이 적지 않은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이름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관계는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성향이 있는 당원들의 조직인 것은 맞는데 그 오늘 저 보도가 있고 나서 국민의힘의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저 세미준의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언론에 밝혔는데 초청장은 보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라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 왜 유독 한동훈 캠프에서만 미스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쪽은 캠프가 꾸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의 전언으로는 지금 세미준 회장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만 초청을 못 받은 경우라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소위 이제 친윤 성향의 그 당원들의 조직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친윤 성향의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바닥에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처럼 그래도 역량 있는 사람이 당을 맡아야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이 넘거든요.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한 80한 2, 3만 명 됐으니까 지금은 총선을 거치면서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일정한 오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직 선거를 할 때 위에서 이렇게 어떤 지령이 내려가면은 쫙 한쪽으로 붙고 이 정도 숫자가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서죠. 80만 명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당원들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당원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리더를 다시 세워서 좀 당원들의 자존심을 추스려달라 이런 욕구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저게 만약에 초청을 안 한 거라고 하더라도 판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흐름 자체를 크게 뭐 바꾸긴 어렵다 하지만 일단 모습이 묘하잖아요. 뭐 초청장이 갔는데 못 받았든 초청장을 진짜 안 보냈든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거든요,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당권 주자, 당권 후보들이요. 각각의 이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네, 누가 도와주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지원에 나선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이 꼽히네요. 당내 친윤계가 밀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인용환 의원이 원희룡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나선다는 거예요. 같이. 약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인데 이렇고요. 그리고요. 이용 전 의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렇게 꼽히신 분이죠. 친윤 성향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합니다. 원희룡을 지원할 생각이다. 원 장관은 당정관계 협력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들으면은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어로 두면 당정관계 협력 의지가 약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권보다는 야권에 계신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 좀 물어봐야겠는데 그렇다면은 윤심은 누가 되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또 이렇게 읽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보면은 그 친박 간별사라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친윤 간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막역한 사이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최근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간다는 하마평이 있다가 다시 문체부 차관으로 가신다는 하마평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윤, 반윤, 뭐 친윤 이 구도에서 다 발전을 해서 친한, 반한으로 가더니 이제는 이 구도가 대통령 대 한동훈으로 가는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와이드가 소개됐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륜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흥행이 아니라 혼란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당원과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용 전 의원 같으신 분들은 좀 자제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좀 걱정을 해주신 겁니까?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자막으로 좀 전해드릴까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과거에도 본인이 삼국지 게임 이런 거 많이 한다는 얘기 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화면 자막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한 얘기예요. 한동훈 삼국지 게임 즐긴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게임을 즐길 때 캐릭터를 고르잖아요. 그 주인공을 본인이 이 캐릭터로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데 본인은 조조나 유비가 아니라 맹획으로 한대. 맹획.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에 나오는 맹획은 그렇게 주인공격은 아니고요. 굉장히 비주류 인물이고요. 오히려 이 약간 놀림을 당하거나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맹획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볼까요? 비주류 캐릭터에 빗대 당권 쟁취 의지 피력한 거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삼국지 게임에 정통하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송영훈 의원께 많이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맹획을 캐릭터로 쓴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이제 일본의 고에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국지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게임으로. 그 삼국지 1부터 나와서 지금 아마 13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한동훈 후보가 73년생이니까 92학번이죠. 그러면 그 시절에는 삼국지 3가 이제 한글판으로 나와서. 그때는 삼국지 3 시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맹획은 시나리오 5부터 등장을 하는데 삼국지 전체에 땅이 한 42개, 시리즈만 좀 다른데 42개에서 45개 정도 돼요. 맹획은 그 서남부 쪽에 땅이 1개 있습니다. 40개 넘는 성 중에서 땅이 1개 있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 유비 진영을 일단 뚫고 나와야 중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획으로 게임을 하면은 유비나 손권, 조조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몇 배 높습니다. 그럼 이게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저런 자신의 게임 성향을 공개한 것은 본인은 쉬운 도전만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렵고 난이도 높은 것에 도전을 해서 이뤄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다. 라는 거를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려운 지금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조조의 삶은 차라리 편하다. 약간 이런 취지 얘기도 했다는데 그만큼 본인은 어려운 도전을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당대회 레이스 자체가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국회 의석수부터 108대 192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 선언에서 그 죽기 딱 좋은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 당대표가 돼서 그 다음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것을 즐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삼국지 이 게임, 뭐 관련 삼국지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꽤 있어요. 과거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요거 짧게 김종욱 행정관께. 삼국지 게임을 안 해보셨죠? 예,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맹획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굳이 본인께서 저렇게 과거의 발언상
사극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네. 진다 어차피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면 뭐하냐. 근데 제갈량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얘기했던 거 성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본인이 해놓고 갑자기 맹획을 이 순간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셨나? 아니 이제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되셨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다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셨고 예. 능력은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190대 108이 된 상황 이 상황에서 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저걸 맹획에 비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본인이 저런 캐릭터를 비유할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어떤 의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가 나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재미는 없는데요. 저런 식으로 혹시 왜뭐 삼국지 게임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신데 최인정 변호사. 예. 정말 이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젊은 당직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매개로 해서 세대 간에 서로 소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임 얘기하면 젊은 당직자들은 같이 하니까 그렇죠. 알고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하고. 지금 92학번 저희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저도 90학번입니다. 뭐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당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해가지고 이제 더 앞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예. 저희 때부터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세대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젊은 당직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그 얘기를 했는 것이지 거기서 왜 맹획이 나오고 그걸로 해가지고 삼국 통일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별칭이라든가 앞에 붙는 거는 맹획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맹획 캐릭터를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감도 안 좋아요. 맹획이라는 게 발음이 좀 어렵긴 하네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맹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 게 어제 내가 맹획 캐릭터 일을 한 그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삼국지 게임 자체를 진짜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지 내가 삼국지 캐릭터로서 뭐 조조 사마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맹획으로 뭘 한다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니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맹획으로 지금 꿈보다 해몽인데 예. 아니 저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본인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 거죠. 예. 대선에 그 전당대회에 나오셨으면 예.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지 예. 또 그 해석이 대중들한테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좋게 들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막 왜 맹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손절을 벌이십니까? 갑자기.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절을 당한 그리고 뭐 초청을 받았는지 중간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 보수 성향 큰 단체 행사에 결국엔 가지 못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맹획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보다 사실 비난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최근까지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수사신부 책임자 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간 게 1000명이 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총선 백서치기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나 일체 말 안 하겠다. 아질구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나 이야기 안 하겠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 찍는다, 어디 가면 셀카 찍는다, 이걸 많은 경우 이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글로써 좀 비판을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2장 준비되어 있는데 총선 패배 책임지고 뭐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당원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원과 국민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지만 한동훈은 이게 생략된 것 같죠? 표현형 변호사? 갑자기 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미남이 셀카 찍으면 괜찮지만 누구는 셀카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까? 고대 동문의 동문 챙기기입니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겁니까? 약간 농담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지는 거다. 아마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거의 30년 넘는 동안 정치를 하는 과정에 아마 자기 지지자들이 셀카 찍자고 하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셀카 요청이 그렇게 없는 것은 내가 미남이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왜 오세훈 시장 보면 갑자기 미남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64년생이니까 만 이제 70세가 되시는 게 홍준표 시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법조계 신사 가장 미남 중에 정치인 중에 미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세훈 시장 꼽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의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상당 부분 호감을 보이고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셀카 요청하는 분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랑 찍지요가 아니고 오히려 지지자들이 찍자고 하니까 응하는 것뿐인 것이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셀카 노름한다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오히려 부러우니까 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정도 셀카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다음은요.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쓴 표현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표현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게? 점령군, 어린애, 문사냥개, 정체불명 갑툭튀. 그다음에 뭐 철부지부터 초년생, 우리를 괴멸시킨 애. 그렇군요. 황태자 행세, 폐쇄자, 윤그림자. 엄청납니다. 저런 표현들이 그동안 나왔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다음은 문장으로 된 거예요. 대표적인 거. 대권 놀이하며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 찍다 말아먹어. 여기 셀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 문재인의 사냥가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총선 말아먹은 애. 배알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강성규 부위원장. 다시 보니까 뭐 엄청난데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생 많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되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또 낙선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인기도 많고 뭐 강남에서 뭐 또 잘 자란 것 같고 또 갑자기 젊은 시간에 소년장 급제해가지고 뭐 검사도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거기에 비대위원장까지 되고 또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선거도 졌는데 또 당대표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셀카 찍자고 하고 본인 인생을 돌아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화가 그러면? 나죠. 좋게 말하면 질투. 화가 난다. 질투를 넘어서 화가 날 법도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괴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굴의 투지로 나 대선 나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 강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은 한동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동훈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반환의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포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송영훈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비판하고 다른 후보는 다 반기면서 또 빼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민심은 모르겠지만 당심에 특히 TK 지역 당심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그 동대구역에 갔었잖아요. 그때 그 기차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그 시민들의 사인 공세에 응했던 적이 있는데 대구 그때가 대구 그게 동대구역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사인을 요청할 때 저 지역의 특성상 또 당심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과연 뭐 홍준표 시장이 시키거나 보내서 왔겠습니까? 그게 대구의 자연스러운 민심인 거고. 그리고 이번 총선 성적만 봐도요. 이번에 대구 경북 25석 중에 무소속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선자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말로 2달 넘게 디스를 해도 우리가 오늘 아마 여론조사 결과도 볼 것 같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보수 오. 표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게 나중에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오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게는 굉장히 가시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묘합니다. 지금 이가 묘해요. 자, 만나자는데도 거절을 연거푸 2번 당했고, 그리고 보수 성향 큰 조직의 행사에도 결국에는 못 갔고, 이런 모습인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당권 주자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추린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단연 앞서는군요. 63%. 그 다음이 원희룡 전 장관 18.1%.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각각 8.3, 3.1 이렇게 갑니다. 뭐 압도적이네요.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김종욱 전 행정관. 총선 책임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거리가 벌어졌다. 뭐 전륜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끊임없이 때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약간 분위기상 그런데 한 전 위원장 지지율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이유 한 2가지 정도 이유 꼽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인물적 한계, 예. 좀 국민의힘 내부에 인물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경쟁자가 마땅치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부각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인물로 예. 소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그 효과들을 계속 이어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좀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과 좀 다른 이미지 정치들이 결합되면서 지지율이 높은 측면들이 분명히 그 있는데 다른 이미지라는 건 셀카 같은 이런 걸 좀 생각하신 겁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좀 스타일리시한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저희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약간 좀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결합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소위 미래의 가능성들을 어떤 판단하면서 결집한 흐름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함께 성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폭탄을 설치해놨어요. 최혜병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폭탄을 설치해놨는데 이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탈당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예. 뭐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예. 또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너무 또 지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탈락을 시키게 되면 예. 또 미래가 좀 안 보이는 이 2가지 딜레마 속에 지금 갇혀버리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왜 그 폭탄 2발을 시작할 때부터 장전을 해놨는지 굳이 어디 아니라면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의도인지 맹획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60%가 넘어갔으니까요. 뭐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 전당대회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두 분의 목소리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거 2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살릴 거라는 기대감, 다음 대선에 유력한 주자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또 그보다 많게는 윤 대통령한테 좀 화가 났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금 투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네. 결국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결선 투표에 가면 원나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최윤준 변호사 결선 투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아직은 합니다만 좀 빠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원샷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지지율 같은 거에 좀 영향을 주신 겁니까 지금? 제가 사실 어제 제 고향이 구미에 가서 예. 올 하반기 전국에 관한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한 강의를? 200명이 넘는 분이 들으셨는데 예. 제가 한번 1번, 2번, 3번 하면서 손을 한번 들어봐라고 했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번, 2번, 3번이 누구 당권 주자들 가나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여기서 느꼈는데요. 다른 후보도 있으니까 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튼 여성들이 많이 손을 드시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예. 제가 약간 의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명히 출마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수평적 당정관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작지만 모집단이 작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TK 지역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게 민심인가? 다만 또 그 반면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서 보수의 어떤 정치 고관여층이 댓글에 보면은 오히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서 뭡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왜 결선 투표가 있기 어렵냐 한다고 하면은 100대 0의 어떤 당심이 100으로 했다고 하면은 예.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20%가 적을 것 같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인 경선하는 과정에서 예. 20% 정도의 어떤 당심 이외의 어떤 호소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로 압도적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은 예. 과반을 훨씬 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선 투표 가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호 의원께는 결선 투표 가능성 짧게 언급해 주시고 가면은 아까 좀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원나 연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선 투표는 저도 없을 가능성이 더 없다. 높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예, 다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63% 된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게 지금 당원 8, 그다음에 여론조사 2, 그 경선 룰에 대입을 해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당원에서 한 46.8% 정도 얻으면 결선 투표가 없어요. 저 비율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만약에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유지가 된다면. 다른 정당 지지층들은 빼죠. 그렇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비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47% 정도만 얻어도 결선 투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52%대였습니다. 예. 그때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달 정도 됐을 때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때예요. 예. 그럴 때에 이제 친윤을 표방한 후보의 득표율이 당심에서 52% 정도였는데 예. 그러면 거기서 10명 중에 1명만 이완이 돼도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소위 친윤 후보들이 얻을 수 있는 전체 득표. 예. 그런 상황까지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을 때 두 예.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누가 2등을 하더라도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년 전당대회에 도전했었고 예. 23년에는 출마를 못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2등, 3등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윤상현 후보가 그 결선 투표 진출 못한다면 예. 그 윤상현 후보가 나경원 또는 원희룡 후보와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열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아직 많이 남아서 뭔지 모르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 활동 많이 한다는데 SNS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개설했대요. 그거 다 열어놨대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많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상대로. 이건 뭔가 또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이거 짧게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강성필 위원장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 참모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이 다르지만 만약에 참모라고 가정하면 30초만 드릴게요. 저 SNS에다 무슨 글을 많이 쓰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한정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저는 민생 정책이라든지 대국민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 이미 어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걸 써라. 맞습니다. 큰 걸 써. 예, 그래야지 대선을 준비하는 메시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참모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네. 지금 이 조언을. 뭐 괜찮은 얘기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하고 이게 유행인가 봐요. 다른 분이 또 비슷한 연임 얘기를 꺼내신 듯한데 사실상요. 그 주제 가보죠. 제목 있습니다. 대표 연임이 유행인 걸까요? 이번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연임 얘기라고요. 오늘 조국 대표가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조국 혁신당의 한 인사도 또 관련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 조국 아니냐 다른 당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생각해보십니까? 뭐 특별히 뭐 언급할 필요 있을까요? 제가 뭐 후보로서는 출마할 것이고요. 공식적 출마선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조국 대표 출마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차원의 준비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도 저의 대법원 판결이 최악으로 나온 걸 전제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희망 고문에 따라서 잘 되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이 운영되고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현재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뉴스와이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최악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준비가 당대표 연임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 대달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대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했더니 본인이 후보로 나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 20일 일정이에요. 전당대회.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당대표. 그때 출마해서 다시 당대표.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주인영 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징역 2년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되고 뭐 수감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 그리고 비선거권도 박탈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관심을 먹고 사는데 한동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그만큼 양당 어떻게 보면 구조 속에서 조국 신당의 어떤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또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약간 새롭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는 되지 않겠죠. 결국 말은 이제 최악의 케이스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대법원 재판장님 빨리 선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사실 꿀떡 같지 않겠습니까? 좀 길게 가라. 그렇죠. 천천히 가라. 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특히 뭐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2년씩 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왔느냐에 대한 나만 갖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을 건데 결국 또 하나의 방탄복을 잇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설령 대법원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정치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통해서 나는 정치적인 방탄복을 또 잇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또 방탄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왜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조급함의 하나의 발로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도 얘기했지만 내달 7월 20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다른 분들 그런 걸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에 더 나가서 대선 얘기까지 꺼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쟁할 수도 있습니까? 야권 후보로? 아니 그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민주당과의 관계, 야당들 내부에서의 관계를 제도로 해결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는 결선 투표제다. 이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연합정치 시즌 2로 이야기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뭐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죠.
강성필 부위원장? 민주당의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당대표에 더 한 번 하겠다를 넘어서 대선 때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를 해서 각각의 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든다. 이 취지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조국 대표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는데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아, 이제 뭐 제가 조국혁신당 그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무죄가 나와서 혹은 재판 결과가 계속 늘어져서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과연 조국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7월 20날 지금 조국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표 한 명을 뽑고 최고위원을 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 수석 최고위원이 혹여라도 있을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이 바로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와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단일화라 경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과 결선 투표로 단일화하자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 뭐 충분히 저희는 뭐 좋은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해서 예. 국민의 선택을 받고 또 흥행이 되고 야권의 파일을 넓힌다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며칠 전부터 이 정당 지지율 중에서 뭐 큰 정당도 주목을 받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도 눈길을 잡았거든요. 근데요. 눈길 잡은 이유가 지지율이 빠져서 눈길을 잡았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죠. 리얼미터 갤럽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최고치가 5월, 뭐 각각 그 4월 보면 최고치를 찍었는데 특히 리얼미터는 14.5점까지 갔는데 지금 최근 거는 10.7. 물론 이게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안하지만 흐름상으로는 뭔가 내려가는 게 분명히 보이네요. 그리고 갤럽, 한국갤럽 조사에서는요. 최고가 14까지 갔는데 지금은 10 밑으로 갔네요. 9%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조국 대표가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빠지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저는 바닥 다지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뭐 급한 사안은 아니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큰 대수겠습니까? 저는 길게 보고 뭐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그 경로에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패널 두 분만 아까 쓰셨잖아요. 다른 패널 두 분께 좀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 최근에 약간 내림세인데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쓰시라 그랬거든요. 우선 두 분 다 들어주세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하고 송영훈 의원인데 일단 송영훈 의원은 쓰시라 그랬는데 뭘 그리셨네요. 동그라미입니까? 이 뭡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었다. 안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총선 때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구호만 있었어요. 3년 너무 길다라고 하는 구호만 있었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나마 총선 때 하나 논란을 빚었던 게 소위 사회연대 임금제라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을 낮춰서 중소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 그룹의 유권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면서 돌풍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은 그 뒤에 내용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 제자리를 좀 덜 왔다고 보여져요. 그 내용물에 비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가긴 쉽지 않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을 탈탈 털어보자는 식의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줄 때 원하는 것은 내 삶을 개선해주고 민생에 힘을 써달라는 것이 그렇게 사적 복수심을 갖고 권력을 남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 입법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김종욱 전 행정관은 생존 대선 후보 이게
지지율이 최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 쓰셨네요. 예, 뭐 일단은 전 제3정당이 예. 1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만 예. 소위 양정당이 한 30%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양당 구조화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적어도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 자체는 이걸 하락이라고 이거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번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비례대표에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대선인데 그럼 대선급의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즉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40, 50대, 호남, 수도권 일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어떤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 지지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을 다진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바닥을 다지려면요. 예.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을 잘 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신장식 의원이 그래서 결선 투표자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와 제도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성들을 기대하는 지지층들이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예. 전 그래서 상당히 좀 고비에 와 있는 건 사실이다. 조국 혁신당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약간 앞으로도 좀 만만치 않다. 지지율상으로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임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두 상임위원회 모습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가볼까요? 민주당의 어머니까지 나왔다. 최근에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의 어머니까지 나왔다. 상임위 자리에서 지금 어머니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일단 어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 어제 열렸던 국회 법사위원회. 진짜 이거 두고두고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되십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법사위에서 벌어진 행태는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고압적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공부 내가 더 잘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제소까지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과방위원회입니다. 과방위원회도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시죠. 김장견 위원회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이거 일단 강성필 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조금 웃기다. 일단 웃기다. 그러면서 근데 국회가 웃기는 곳이냐 이 얘기 하시던데. 일단 뭐 공부를 누가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인 거죠. 잘못된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뭐 법사위도 경험해보고 뭐 오래 있어봤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건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간 증인 같은 경우는 오만하거나 말대답하거나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혼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은 국민이 묻는 건데 국민들이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국민은 잘났을 수도 있고 어떤 국민은 못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는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것이 기간 증인의 태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간에는 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냥 원칙을 좀 따져보면 법사위에서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간사에게 연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들어가니 간사 선임권을 의사 일정을 맞춰달라라고 했었어야 되고 그것도 싫었다고 하면 행정실에라도 연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위원장 옆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없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유상범 의원이 조금 미흡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도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같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폭넓게 수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 과방위에서 또 국민의힘 김장경 의원이 최민희 의원 뭐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놓고서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씩 오늘도 좀 내놨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뭐 첫 만남부터 아주 국민적 관심을 받고 국민적으로 어찌 보면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으니 이제 뭐 서로 풀면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가. 자, 최인정 변호사, 뭐 한마디 해주시죠. 법사위인가 무법사위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법사위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률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라는 비판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법사위원이건 위원장은 경기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한 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이 검사와 같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거꾸로 야당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어떤 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력을 해서 사실상 민주당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의사표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제소하고 막 이런 일까지 가서 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영상으로 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높은 태극기가 될 거고요. 국기 관련해서 자기 자체라고 대한민국의 우리 수도 서울을 한복판에 더욱더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다는 것은 상징이죠. 태극기 하나로 해서 라도 애국심을 더욱 강화해서 여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관상 그런 걸 조화를 맞춰야 되지 않나. 너무 크게 웅장하게 해놓으면 또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영상은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죠. 광화문 광장의 높이가 무려 100m입니다. 100m짜리 개양대인데 이게 태극기 개양대인데 그럼 태극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형 태극기가 걸리는데 이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응이 일단 뭐 나오는데
서울 광화문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홍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요. 이거 약간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지나친 애국주의 추구 아닙니까? 라는 또 반응도 있더군요. 자, 요거 송영훈 의원과 강성필 부위원장께 각각 제가 짧게 한 30초씩 의견만 여쭐게요. 송영훈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사안? 디자인적으로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세우면은 광화문을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글쎄요, 저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저걸 만들 예산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서울시가 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평소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쓰는 데서도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야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저렇게 대형 개양대를 설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게 보면은 약간 뭐 랜드마크처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는 상태에서 저게 공개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변 북로를 따라서 남양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지만 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차긴 하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것이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로 있는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미관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잘 되고 위치가 좋고 여러 가지 조형물과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지나친 어떤 애국주의를 또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울시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례까지 잘 그 고민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높이가 100m인데 혹시 한 20-30m는 어떻습니까? 20-30m는 조금 어정쩡할 것 같습니다. 어정쩡. 네. 그러니까 주변에 건물들 안에 덩그러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반응은 좋진 않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꽃이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를 당한 손흥민 부친입니다. 왜일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축구 교실 열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건데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피소가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는데 지금 이 축구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의 유소년 선수 측에서 뭐 약간 이제 이게 때렸다. 욕설 이런 얘기도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혐의소인데 안지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일단은 손 아카데미,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 중에 하나죠. 그 축구 클럽에서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로 이제 고소가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 어떤 코치로부터 지금 현재로 확인된 바로는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형? 예. 해당 코치로부터 이제 욕설과 함께 이제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사실로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정 씨가 또 뭐 욕설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일단은 피고소인을 살펴보면 이 손흥윤 수석 코치 이외에도 이제 손흥정 손흥민 선수의 부친과 또 다른 코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친 같은 경우는 신체적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욕설과 함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이제 피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훈련 과정에 아이들에게 상대 욕설을 썼다 이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고소하신 쪽에서 주장은 그겁니까? 네네.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손흥정 씨 측에서는 뭐라고 좀 말을? 일단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봤을 때는 뭐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훈육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지만 예. 이 입장문 발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체벌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훈육인지 학대일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로 확인됩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제 변호사로 오셨는데 이제 소개가 제가 아직은 고소인의 주장이잖아요. 뭐 조사를 했다는데 고소인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아동학대 혐의로 표사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사실관계는 더 밝혀봐야겠습니다만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죠.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 중에서 뭐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그다음에 뭐 엉덩이, 종아리, 머리를 때렸다. 이런 것들 다 대상이 아동이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욕설 같은 것도 이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관계를 제가 단정적으로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소인 측에서는 이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고소를 한 것은 뭐 그럴 만한 그 법리적인 근거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이 썼다는 노트에 뭐 발 엉덩이 뭐 몇 번 뭐 꿀밤도 때리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거 아마 경찰 조사를 하겠죠, 이런 거를. 안지성 변호사. 예. 만약에 고소인 주장대로 이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처벌이나 어느 정도 수위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신체적 접촉 체벌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이른 구성은 됩니다만 지금 이제 피고소인 측에서도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벌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아동학대가 성립하느냐 이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어린이집에 있었던 학대 사건과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스포츠계라는 좀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계. 예,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사실 아동학대 기준으로 즉 이제 가해자의 아동학대 범위가 있었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이 피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체벌의 어떤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에 있어서 이러한 이 차별성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도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요. 무슨 합의금, 뭐 액수가 뭐 수억,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소인 측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돈 합의 그런 건 저 얘기한 적도 없고 손흥정 감독이 저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온 적도 없고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돈 안 받고도 진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쪽 변호사가 조건을 뭐 언론사 제보 금지에다가 처벌불원서에다가 축구협회 뭐 징계 안 하는 조건에다가 뭐 저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사과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합의할 마음도 없어서 합의할 거면 주세요. 내가 그냥 그랬어요. 짜증나서. 그냥 뱉은 얘기예요. 안지성 변호사, 저런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런 과정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고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저런 합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러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있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인 측이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 측으로부터 너무 과도한 피해 배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변소 취지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게 쟁점이기도 하지만은 합의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약간 다르네요. 의견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흥정 씨가 어떤 입장을 좀 낸 게 있죠. 화면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강성필 부위원께서 좀 잘 좀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지만 시대 변화 읽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 반성한다.
수억 원의 합의금 요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요, 저 가운데 부분, 강성필 부위원장.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지도해서 반성한다. 요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송사가 일어나잖아요.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사과의 3대 조건이 첫 번째가 신속성, 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정확한 대상, 뭉뚱그리면 안 되고 정확히 자기가 잘못을 느낀 사람한테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내용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대로 털어놓고 그걸 이제 보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여론도 바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신속성이 늦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말한 사람만 웃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같이 웃어야 그게 농담인 것처럼 이분이 사랑을 가지고 훈육을 했다고 하는데 느끼는 학생도 그렇게 느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러니까 축구 훈련을 시킨 거니까 잘 되기를 바래서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송은정 감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한 것을 읽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언론에다가도 말을 했지만 이 부모와 학생한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혹시 이런 약간 운동 선수와 관련된 비슷한 고소 사례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 상당수가 이런 운동선수의 코치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많습니까, 이런 하고요. 사례가? 예. 실제로 근데 해당 사건이 이제 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사실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 무죄라는 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훈육, 그러니까 코치 측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지 않다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훈육이었다.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학대 기준, 이제 훈육과 이 체벌의 이 분리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조금 어떤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만 민사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합의는 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니까?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이 정도 금액을 받았을 때 상당한 정서적인 피해 회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체벌 정도가 지금 전치 2주의 상해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지금 사실 이 위자료로서 인정되는 금액이 전치 일주일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안의 좀 특수성이라든가 이 상대방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합의금의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송영희 변호사, 사실은 저 손흥정 감독이 굉장히 이제 이도 높아진 게 물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우전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훈련도 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혹하게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또 회자가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시킨 것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제 부친인 그 손흥정 씨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편이죠. 그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선수일 때는 얼마나 혹독하고 엄격하게 훈육을 했을지는 뭐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그 유소년 선수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트레이닝의 차원에서 뭔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체벌이나 욕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지만 훈련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양쪽의 진술을 다 종합해서 보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안지성 변호사께 사실 운동선수 사이에서 사실은 약간 이 가르치는 코치, 대표 코치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 선수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뭐 맞고 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막 했잖아요. 지금은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런 행태가 많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몸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 사실은 잘못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 과정에서 사실은 일정한 정도의 체벌이나 훈육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이러한 논란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 아카데미 측에서 지금 해명하기로는
흥민이 같이만 키워달라. 그러니까 손흥 감독의 아들 같이만 좀 키워달라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은 약간 뭐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체벌도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양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만 키워달라라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손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좀 가혹한 훈련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의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오늘 반응 중에 좀 있었는데 폭행이라든가 가혹행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인데 진행 중입니다. 뭐 소식이 들어온 대로 앞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적으로 이제 잠깐 그 중단이 풀리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 타이밍에 조금씩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자, 제목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최근에 뭐 수차례입니다. 벌써 몇 차례인가요 벌써. 근데 그 오물풍선이 멀리 날아서 국회 아주 한복판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네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6번째입니다. 5월 28일, 29일, 1, 2, 24, 25 6번이나 날려보냈거든요. 날려보낼 걸 날려보내야죠 도대체. 6번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떨어진 게 일단 인천공항에 떨어졌어요. 인천공항 오늘 새벽에 떨어졌죠. 항공기 게이트 인근에 오물풍선 떨어져갖고 이게 터지면서 떨어졌잖아요. 3시간가량 항공기 이착륙 중지. 그러니까 제대로 비행기가 못 뜬 겁니다. 그리고요, 이 풍선에 떨어지는 뭐 풍선도 그렇지만 오물 같은 게요, 항공기 엔진에 들어갈 경우 이거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멈췄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국회 도서관 인근에 떨어졌어요. 국회까지 왔군요. 국회까지. 이게 오물풍선이기 다행이지 이게 국회까지 왔습니다. 송영훈 의원,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공항하고 국회가 한복판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공항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런 상황 괜찮습니까, 이거? 굉장히 염려스럽죠.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 부근에서도 이 오물풍선이 발견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공항, 그리고 또 국회 경내에서까지 발견이 됐으니까 그 국민들께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 점점 커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심야 시간대를 겨냥해서 또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확인도 오는 밤에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재난 문자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그 우리 군이나 경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북한이 심야 시간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그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 재개를 했던 대북 확성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재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가지고 도발을 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 저 오물풍선은 사실 우리 민간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맞으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공격이 북한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체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북 확성 방송을 하다가 또 다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재개를 해서 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아니 오물풍선 떨어지는 바람에 인천국제공항이 3시간 동안 마비되고 비행기가 못 뜬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항공사도 피해보지만 그 비행기를 못한 승객들은 무슨 죄입니까? 승객들은 뭐 어떻게 이걸 합니까? 사실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긴 하지만 이런 북한의 오물풍선을 불가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쟁점이 될 건데 이 항공기 지연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새와 이제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회항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와 조금 그나마 유사해 보이기는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항공사 측에서 미리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항공사 측에서 뭐 승객들한테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규정까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항 측이나 항공사 측에서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새들을 쫓는다거나 뭐 먹이들을 다른 데 풀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만큼은 사실은 너무나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물풍선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는요 무슨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드론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띄우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거길 떨어졌다고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쏘았습니다. 여기 보면 오물풍선에 이어서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이게 실패한 것 같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막 뭐가 있잖아요 도발이. 근데 이게 방금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대북 이 확성기 방송 이거 강성필 부위원장 이거 왜 안 합니까? 근데요, 저는 정부에게 조금 예. 요청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송 변호사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오물풍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5차 때도 통일부에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치명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이미 한번 떨어졌고 또 이번에 국회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큰 데이터를 지금 북한이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신경전이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보냈으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대북 확산기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막연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긴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마련해달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실려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